드디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날짜가 잡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죠. 4일 오전 11시에 선고가 열릴 텐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지 111일 만이에요. 네. 일단 지난 1일 오전에 헌재가 우리가 탄핵 심판 4일에 11시에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기존에 사실 헌재가 그 선고 일자를 발표하는 게 한 오후 5시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오전에 발표를 했고 그리고 발표 직전까지만 해도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빨리 선고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전혀 많은 분들이 예상을 못했다 이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예상을 하셨나요? 그날 오전에 발표할지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몰랐죠. 저는 일보 뜨는 거 보고 만우절. 만우절이었죠. 누가 또 장난쳤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고 진짜더라고요. 막 속보가 뜨고 그래서 네. 깜짝 놀랐고요. 뭐 여당, 야당, 국회 아무도 그 직전까지 정보가 없더라고요. 꽤 그 고위직들하고 마침 그날 오전에 이제 통화를 했었는데 네. 그분들도 어디 나가서 모른다 소리는 못 하겠고 답답하니까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한대? 그걸 기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바로 1시간 뒤에 날짜가 잡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다 놀라셨다.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4월 1일 날 그걸 발표할 거라고는 뭐 생각을 못 했을 수는 있는데 네. 이번 주에 어쨌든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많은 분들이 바람이기도 하고 네. 또 뭐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럴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은 했었고요. 근데 말씀대로 하필이면 또 4월 1일 이야기를 해서 이런 걸 가지고 거짓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4월 1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기쁜 소식이어가지고 맞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뭐 그런 것처럼 네. 이 탄핵을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우리 국민의 염원이 연걸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가슴을 쓸어내린 분들이 많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날짜는 잡혔지만 사실 기존의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랑 비교했을 때는 한 3배 정도 늦춰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늦춰졌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이미 났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결국은 시기의 문제인데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의 요즘 많은 분들이 평론을 하기에 어떤 분은 성향이 이렇고 그래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조정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님 때나 그 박근혜 대통령 때 헌법재판관들은 동일했냐 전부 다. 그렇지 않았죠. 성향이 동일했고 그리고 하필이면 그때는 합리적인 분들이 모여가지고 합리적으로 의사소통이 잘 돼서 결론을 냈느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도 다양했고 지금도 다양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합리적이고 지금은 더 꼴통이고 이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현재 상황을 둘러싼 외부적인 환경과 상황이 왜 시기를 지연시켰느냐라는 걸로 사실 들여다봐야 되는 건데 네. 저는 3가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재명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말이냐면 물론 있었죠. 이재명 네. 성남시장이 있었죠. 네. 이 정도로 파괴력 있고 유력한 상대 진영의 대선 후보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때는 문재인 후보가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잠깐 뭐 사퇴를 하기는 했지만 반기문 총장 뭐 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이게 딱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었고 집중할 타겟이 없었던 겁니다. 이 정도의 파괴력 있는 예상 주자가 없기 때문에 탄핵은 곧 대선입니다. 사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필이면 사법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얽혀 있는 상황이 되고 네. 헌법재판관들이 법률에 충실해야 된다고 하지만 헌법만큼 정치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예. 네. 정치적인 게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적인 판단이 들어갔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이 이 시기의 문제 때문에 오염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장 우려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는 한덕수가 없었다. 네. 권한대행이 탄핵이 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탄핵이 되면 바로 대선이면 대선을 관리해야 되는 지도체제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데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을 받고 결정이 나야 되는 상황이 됐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죠. 누가 그걸 관리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순서적으로 먼저 한덕수 대행건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나서 할 수밖에 없었다. 그걸 네. 또 심리하는 시간이 있었다. 있었다는 네. 거고요. 세 번째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반대했었던 여론 네. 그리고 찬성했었던 여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 찬성했었던 여론과 반대했었던 여론에 비해서 급격하게 이번 탄핵에 있어서는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이 추격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꽤 높은 상황. 왜 그랬을까?
보수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그때는 없었고 지금은 엄청나게 강고하게 생겼기 때문에 네. 사실 처음에 계엄 현장을 봤을 때 사람들이 탄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요. 네. 8대2 이렇게 가다가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가짜 뉴스부터 시작해서 논리들을 만들고 프레임을 만들면서 쫓아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바짝 말라 있을 때 헌재에서 판결을 내려버렸을 때 이 충돌을 감당할 수 있느냐. 아, 여론이 다시 제자리를 찾기까지 기다렸다. 저는 오히려 외람된 표현이지만은 피로도가 필요했었다. 많은 분들이 간절히 되기를 바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제발 좀 끝나다라는 게 찬반 모두의 사실은 공통된 생각들이었지 맞아요.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막판에는 빨리 맞습니다. 선고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저는 그 시점을 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한 3가지 정도. 네. 나름 다 정무적인 판단이네요. 저는 정무적인 판단 이외에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늦춰졌다고 보세요? 네, 저도 비슷하게는 봐요. 그런데 이 법조계 쪽 사람들,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을 잘 안 하는 법조인들,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분들 분석은 어쨌든 아주 작은 그 사실관계 중에 하나 확인된 게 뭐 좀 고성이 오갔다 정도. 아. 그 어디서 신문에서 기사로 쓴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건 확인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일부 쟁점에 대해서 재판관들 사이에 뭔가 좀 갈등이 있었다는 네.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거하고 우리 장관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제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이거하고 좀 맞물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거기다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이 메시지 여야에서 내놓는 메시지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재판관들도 다 신문방송 보고 뭐 이렇게 SNS 보고 이렇게 사람이시거든요. 지금 무인도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일요일 날 이재명 대표 메시지 나온 걸 보고 약간 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요? 어떤 메시지요? 존중하는 메시지였지 않습니까? 예. 이 압축해서 조금만 소개해 드릴게요. 헌법재판관 여러분,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중차대한 국면에서 우주의 무게만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불면의 밤을 보내며 고심의 고심을 거듭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야, 이게 문학 청년 같은 감수성이 있으시네요. 굉장히 놀랐고요. 또 이게 국민들이 지금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것 같지만 이 가만히 보면 이게 가장 신뢰가 높은 헌법기관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되달라 이런 확고한 기대와 열망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게 이재명 대표 메시지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아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그 멋지고 품격 있는 표현을 평소에 쓰셨던가 의아했는데 평소와는 다른 쓰셨습니다. 네. 아니 전 굉장히 좀 낯선 장면이었는데 아무튼 네. 그 바람에 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분위기가 좀 누그러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연장선상에서 지난번 방송할 때도 이 탄핵을 계속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에게 유리하지 않다라고 했지만 저는 한덕수 대행에 대한 재탄핵 문제가 거론된 것은 네.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또다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안정성이 헤쳐질 수 그러니까 있다. 저는 네. 그래서 어차피 저는 뭐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결론은 이미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초지일관 사실 저는 헌법재판소가 헌정 질서의 유지라는 큰 범주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기도 하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일환으로 그것도 하나의 아주 미세한 영향들을 미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헌법재판소 선고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두 분 다 굉장히 다른 의견이지만 굉장히 독특한 의견들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헌재 결과가 이제 나올 텐데 금요일에 이제 여러 가지 예상이 나와요. 뭐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막 여러 가지 이제 전망을 내놓는데 뭐 8대0, 6대2, 5대3, 4대4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그중에 5대3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8명 체제, 원래는 9명 체제가 완전체인데 8명 체제에서 5대3이 나올 경우에는 사실 나머지 한 명의 재판관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결정하지 말자라는 게 이미 판례로 나와 있어서 요거는 좀 불가능하다 쪽으로 이제 가는 것 같고 8대0, 6대2, 4대4 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거는 전 8대 0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거야 알 수 없죠. 7대 1이든 6대 2든 어쨌든 인용은 된다. 그건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5대 3은 이건 아니에요. 지금 송채경화 앵커가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제 마침 내일 아침자 칼럼에다가 이 얘기를 조금 비교적 자세히 썼어요.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게 바로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그러니까 헌법 말고요. 네. 헌법재판소법 23조에 심판 정족수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는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10월 달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 소추가 됐는데 10월 17일 날 재판관 중에 고참 3사람이 퇴임하게 돼 있었어요. 네.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이렇게 3사람이 퇴임을 해버리면 6명밖에 안 되죠. 그러면 심리를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탄핵 소추된 상태로 그냥 쭉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처분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소법 그 규정의 효력을 조금 중단해달라. 근데 그걸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9명이 전원일치 결정으로 인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3사람이 퇴임하더라도 그냥 심리를 계속한다. 6명 제재로. 그렇습니다. 단 그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6명의 의견이 맞서서 이 결정을 못 내리는 경우 이른바 그 속칭 데드락 상태가 걸리면 그러면 그 결정 선고는 최후의 결정은 그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기다려서 하면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네. 결정문에다가. 지금하고 상황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5대 3으로 인용해야 된다는 게 5명이고 인용하면 안 된다. 기각이나 각하해야 된다. 이게 3명이라면 이 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마은혁 후보자가 들어와야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정을 잡은 걸 보니 마은혁 후보자 없이도 그다음 8명으로도 뭔가 결론을 내렸다라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방증이 되는 거죠. 네.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결정이 났다라고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게 이제 기각적으로 결론이 났다. 예를 들어서 뭐 4대 4나 오히려 기각이나 각하 쪽이 더 숫자가 많거나 네. 뭐 이렇게 해도 결정 선고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구성원들의 면면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선고 때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고요. 네. 파면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이렇게 4분은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은 맞는데 그렇게 중대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해서 기각 의견을 냈고요. 김복형 재판관 아니 이건 아예 헌법 법률 위반 아니다 해서 맞아요. 기각을 했고요. 또 조한창, 정영식 재판관 2분은 이거는 의결 종족수를 잘못한 거다. 이게 그 과반하고 3분의 2 중에 3분의 2가 맞는 건데 해서 아예 이분들은 내용을 안 따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쭉 재판관들의 평소에 대략적인 성향 같은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네. 여기에 따르면 뭐 4대 4라거나 이 반대 의견이 더 다수인 조합은 상상하기가 어렵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남는 경우의 수가 8대 0으로 인용되거나 7대 1 또는 6대 2까지 네.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쨌든 인용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력한 뭐 가설이 네.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사실은 정치의 사법화는 사법의 정치화보다 현실적으로 저한테 가장 두려운 거는 시사 프로그램의 사법화, 패널의 사법화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너무 사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나요? 전부 너무 전문가들입니다. 지금. 그래서 조항, 저는 숫자 약하고 이래서 네. 저는 오히려 이 문제를 볼 때 저는 처음부터 이 결정이 8대 0으로 될 거고 인용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던 이유는 헌재 내부를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은 그 결정에 따른 영향을 받는 주체들의 반응과 메시지를 분석하면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네. 제일 큰 건 민주당은 탄핵을 지키려고 하는 쪽이기 그렇죠. 때문에 탄핵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국민의힘은 탄핵을 막아야 된다라는 쪽으로 입장을 취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심은 아니다. 12월 3일 계엄 딱 되고 나서부터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공식적인 메시지들을 대충 자세히 분류를 해보잖아요. 그 방향을 보면은요. 네. 윤석열 변론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옹호 메시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계엄이 잘못됐다라는 걸 어느 정도 깔고 간다. 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계엄이 나오고 탄핵을 이끌어낸 건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탓이라는 쪽으로 사실은 공격적인 메시지들이 사실은 들어가요. 그래서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조직하여 내는 메시지가 아니라 반 이재명
세력을 조직해내는 메시지를 오히려 더 많이 냅니다. 그건 뭐냐면 네. 탄핵을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2월 3일 계엄 현장을 딱 보고 나서 국민의힘은 저는 시선이 다음 대선으로 바로 갔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메시지들은 그걸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전부 권성동 대표 누구든 간에 앞에 개인적인 자격으로 갔다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그걸 보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할 때는 울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단히 정치적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그 장면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수단으로 이미 전락해버렸구나. 필요에 따라서 쓰고 안 쓰고가 결정되는 상황이고 이미 국민의힘도 탄핵 자체는 기정사실화하고 대선을 준비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라고 저는 봤었기 때문에 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의 하늘의 기운은 네, 인용에 있다. 저는 8대0이라고 확신합니다. 국민의힘조차. 예, 뭐 근데 그 국민의힘 쪽의 그 고위층에다가 이제 확인을 좀 해봤더니 본인들도 처음에는 8대0으로 인용이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한덕수 권한대행 때 재판관들별로 성향이 쭉 갈리는 걸 보니까 이거 우리한테도 좀 기회가 생기는 것 아니야? 이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정보의 양이 본인들이 정부 여당이긴 하지만 자기들보다는 지금 헌법재판소 구성원 성향도 그렇고 민주당 쪽이 좀 더 정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민주당 쪽이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막 당황을 하더라. 흔들리고 메시지가 막 오락가락하고 막 그 한덕수 뭐 최장목 다 탄핵해야 된다고 그러고 초선 의원들이 뭐 국무위원 전원 탄핵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걸 보니까 뭔가 저쪽에 안 좋은 일은 우리한테 좋은 일. 그러니까 뭔가 우리한테도 좀 기각 가능성 같은 게 생긴 건 아니에요. 민주당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네,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네. 판을 그렇게 읽는 방법도 있구나.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 처음보다는 좀 국민의힘 쪽에서 분위기가 약간 괜찮았던 것까지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일정이 딱 잡힌 순간은 또 국면이 다시 한번 바뀐 것 같아요. 네. 그쪽에서도 이제 그 기자들한테 공식적으로 브리핑하고 뭐 이런 거 하고 달리 불안감 같은 게 굉장히 이제 엿보이고요. 좀 이렇게 좀 당혹해하고 이런 게 감지가 되는 걸로 봐서 그쪽에서도 이건 인용이 되는 것 같다라고 알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다 이제 인용 가능성이 크다 말씀을 하셨는데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걸 보고 인용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헌재가 이제 선고를 하는데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하고 그리고 일반인 방청객도 우리가 받겠다. 20명 정도 이제 추첨을 통해서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의견이 갈렸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텐데 의견이 8대0 인용이니까 이렇게까지 한 거 아닐까? 뭐 이런 이제 추측들이 나오거든요. 성한용 선임기자께서는 뭐 이게 그런 시그널이라고 보세요? 그건 아니고요. 전혀 아니다. 예, 이 중요한 걸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대국민 공개를 하는 게 맞죠. 지금 그래봐야 뭐 20자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몇 명 정도 됐나 모르겠네요. 어제 밤까지 뭐 9만 몇천 뭐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이게 내일 오후 5시까지 마감해서 추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뭐 로또 당첨 확률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뭐 이건 당연히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한 거지 이걸 가지고 이건 인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감이 있으니까 생중계 허용하고 방청석 드리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는 약간 무리한 논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뭐 전망 중에 하나가 장군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그러니까 결정문을 뭐부터 읽느냐에 따라서 기가 파면이냐 아니냐가 또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의견이 일치가 되면 결론부터 꺼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유부터 설명을 쭉 하다가 마지막에 파면합니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거고 결과부터 주문부터 이제 딱 쭉 읽기 시작하면 이거는 뭔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주문부터 읽는구나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이런 논리로 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28분 걸렸고 박근혜 대통령 때 21분 걸린 거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 사실 기사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해요. 그게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21분 결과를 먼저 알 수 있는지를 알고 싶다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그 주문 그 순서 그리고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관례상인 거지 또 특별히 선거의 내용이 많거나 이렇게 되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뭐 우연히 뭐 그날 그냥 순서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것에 네. 지나치게 의미 부여하는 것. 네. 저는 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탄핵 국면이 가장 이 대한민국의 불행한 이유가 이렇게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이고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네. 그걸 파헤치고 자료를 분석해내고 갑론을박하고 하는 게 물론 질문하실 수는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조금이라도 불안한 마음을 예. 조금 20분이라도 좀 20분이라도, 약간 앞서서 이제 알고자 하는 8대 마음이다. 0입니다. 8대 0입니다. 알겠습니다. 11시 20분이나 30분이면 알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알겠습니다. 그 시간이 중요한 게요. 네. 딱 예. 주문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예. 그 시계를 보고 기록을 맞습니다. 한다고 그래요. 예, 예. 딱 그 시간부로 대통령 파면이 되는 거고요. 네. 그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군통수권이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고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시간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11시 몇 분에 2, 30분 정도 저희가 좀 참고 기다리는 차분하게 기다리는 걸로. 그거는 하겠는데 네. 어쨌든 시간은 중요하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기사 나온 거 보니까 편결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 결론이 나왔다, 이런 기사들이 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관례를 살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탄핵 때는 사실 그날 아침에 선고하는 당일 아침에 편결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어제 4월 1일자 오전에 편결을 마쳤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걸 보니까 사흘 전에 어쨌든 편결이 끝난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다른 관례보다, 다른 때보다 편결을 조금 더 일찍 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저는 확정되었다는 느낌을 주면 네. 그때부터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나 이런 건 해석의 영역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을까? 네.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불확실성을 주면 이건 압박과 압력의 영역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 네. 우리가 무언가 에너지를 작동시킬 경우에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갈등과 분열이 되게 심한 상황인데 지금 저는 앞에서 간절하게 밤샘을 하시면서 뭐 그게 찬성이든 반대든 간에 동료를 둘 수는 없지만 그분들은 결정난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기원하는 마음으로 있으신 거지 않습니까? 예, 그건 이미 어느 정도 확정이 됐을 거다라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날 당일 아침에도 바뀔 수 있다라는 여지를 더 많이 줌과 동시에 갈등은 더 폭발적으로 갈 거기 때문에 갈등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저는 방법. 그래서 4월 1일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할 때도 한 3일 정도 좀 빨리 됐다라는 네. 빨리 기일을 알려줬다라는 것도 네. 보통의 반응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했던 이유 최대한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위험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걸로 저는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네. 2017년에도 당일 아침에 편결을 하긴 했는데 그거는 절차적인. 형식적인. 네, 형식적인. 그 전에 이미 사실상 평의에서 대충 결론들을 다 알고 있었다고 해요. 네. 그날 당일날 아침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확인하고 사인하는. 뭐 서명하고 이런 정도 들찬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4일날 아침에 할 겁니다, 편결을. 네. 근데 내용상 편결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를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자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자 이렇게 갑니다. 이게 다 이제 동의받는 절차. 아침에 한 30분 정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누가 만약에 다시 저 다른 의견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고 그런 말씀을 죄송합니다. 하십니까? 제가 너무 경거망동했군요. 아닙니다. 대통령이 윤석열이다 보니까 모두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비상식적인 일이 너무 도처에서 네.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믿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성환영 선배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은 이제 결정문에 여러 가지를 담을 거잖아요. 뭐 법적인 판단, 이게 위헌이냐, 위법이냐, 그래서 이제 파면에 이를 것이냐 여러 가지가 담기지만 혹시 이제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정치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 이거를 수습하기 위한 메시지 이런 게 담길 것이냐 또 약간 주목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메시지가 담길 거라고 보시는지 만약에 담긴다면 어떤 메시지여야 된다고 보시는지. 예, 이거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2017년에 그 당시 이정미 재판관, 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했던 그분이 사흘 앞두고 이 파면 선고를 하고 사흘 뒤에 퇴임하셨거든요. 네. 이분이 굉장히 그 정성 들여서 썼습니다. 그런데 그거 좀 조금만 인용을 해드릴게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런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이게 주권재민 얘기하신 거죠.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고 합니다. 멋있죠? 네. 저희 재판부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네. 이게 아마 문영배 권한대행님이 고민 좀 하실 거예요. 이정미 전임 권한대행보다 내가 좀 더 멋지게 써야 되겠는데 이거 이상 멋지게 쓰기 쉽지 않고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그 미사 요구도 좋지만 결국 그 당시 우리가 강렬하게 지금도 기억하는 대사가 있거든요. 주문 비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거. 네. 그래서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 장면이 굉장히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죠. 그래서 이번에도 문영배 권한대행이 주문 비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메시지 자체가 이 이후에 모든 대한민국을 차분하게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메시지는 줄이는 게 제일 힘듭니다. 아, 그렇죠. 길게 쓰긴 하고 싶은 말 쉽지만. 잘하는 것보다 네. 안 해도 될 말을 안 하는 게 그게 가장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보시면 쉼표 하나만 가지고도 뒤에 또 이 맞아요. 분란이 생길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 이걸 왜 국론 분열이라고 이게 표현하지 이런 거 가지고 해석이 들어가면서 불복의 여지들을 찾을 거기 때문에 가장 메마르게 결론만을 딱 내리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장고님께도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그동안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다 참석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선고 때는 과연 모습을 드러낼 것이냐 이것도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뭐 선고 때 참석하냐 마냐 여부와 상관없이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상관없이 메시지를 낼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메시지 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참석은 안 할 참석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건 네.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리고 네. 그 무엇보다 네. 이게 뭐 사람이다 그거는 제가 좀 뭐 제 감정을 실은 거지만 현장 상황을 정리를 위해서 절대 참석하면 안 됩니다. 아, 오히려 더 위험해지고 이건 혼란스러워진다. 안전의 문제, 이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네. 거기 현장에 물론 안전을 최대한 경찰력을 다 동원하겠지만 가장 극한점인데 그분들을 자극해서 폭발시켰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참석하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참석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저는 메시지는 낼 건데 저번에 이야기했던 건 승복하냐 안 하냐의 종류를 가지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네. 물론 기각이 되면 뭐 당연히 뭐 받아들이는 거겠죠. 34페이지 정도 입장문을 발표할 겁니다. 이렇게. 근데 34페이지. 인용될 경우에는 되게 뭐 도전적인 무언가 향후의 대응 행동에 대한 예고 정도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네. 듭니다. 네. 근데 좀 위험하지 않아요? 그렇게 예측하시기가. 하도 예측 불가인 분이라. 아니, 네. 전 지난번에 그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때 나와서 이럴 줄 몰랐거든요. 네. 굉장히 그 비현실적인 장면이었는데 이번에도 혹시 야 이거 기각되면 내가 저 태극기부대 무등 타고 그냥 확 나오면서 어퍼컷 한번 날린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혹시 참석하지 않을까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거기까지만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만. 근데 저는 두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본인이? 네, 지금 본인도 인용 가능성이 크다고 여기고 있을까요? 저는 크다고 여길 거고 오히려 다음 스텝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그걸 위해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게 버림을 당할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극하는 방식으로 마무리 점을 찍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정상적으로 사고를 해줬으면 참 감사합니다.